자, 안녕하세요. 성형세무사입니다.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죠. 그래서 이제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, 오늘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그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, 그 중에서 그 놓치기 쉬운 항목들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보도자료를 이제 배포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떤 항목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한 6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요. 요거는 내용을 한 두어 번 정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 중에 일정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득세를 최대 90%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재취업하는 경우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얘기예요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성 근로자 C씨는 A 중소기업에 2010년부터 다니다가 회사를 퇴사를 하셨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동종업종으로 재취업을 했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에 대해서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는 줄 알고 이제 본인은 감면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,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경력 단절이 있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취업했을 때 요건에 충족하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. 그래서 대략 살펴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 건 이제 대상은 요 청년이나 아니면 고령이신 분들, 그리고 장애인이신 분들,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감면 기간이 이렇게 되고요. 최대 5년이고 그 다음에 3년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70%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요. 그리고 감면 한도는 이제 요거 올해부터 바뀌었죠.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인 사항을 검토하셔가지고 만약에 해당되신다 그러면 꼭 감면 신청을 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. 이 교육비가 지출되면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건 대부분 다 잘 아시는데, 그 대학교를 다닐 때 그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,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닐 때 한국장학재단에 대출,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되고,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그 해당 대학교에 등록금 지출을 하게 되죠. 그러고 나서 나중에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일정액을 급여에서 공제를 하게 되죠. 그리고 공제한 금액을 여기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되는데, 회사가 직접. 그러면 요 원리금 상환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없죠. 그리고 대학원까지 그 등록금이 공제가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연 900만 원까지,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서 학자금 대출로 지출을 하셨던 분들은 나중에 원리금 상환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피스텔, 그러니까 월세액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. 연말정산에서는. 그러니까 본인이 주거하고 있는 집에 월세를 지급하고 있으면 그 월세 금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,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집으로 생각을 잘 안 하시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 아니다, 그래서 월세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. 그래서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집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,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돼 있거든요.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시는지 한 번쯤 다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죠. 그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,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요. 그 집을 구입하면서 그 집에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고 있으면 그 이자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, 여기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하는 대상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택, 그러니까 아파트, 뭐 이런 실물뿐만 아니라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, 만약에 분양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
여기에 해당되시는지를 한 번쯤 검토를 해 보시라는 거죠. 그래서 공제 대상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, 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에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 분양권이나 아니면 조합 입주권의 취득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건데, 주택 임차 차입금,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죠. 이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 공제가 가능하죠.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원금과 그 다음에 해당 이자는 이 원금 이자 모두 다 합쳐가지고 소득 공제가 가능하니까,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. 요즘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다 연말정산 공제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챙겨서 하시는데, 아직 이런 그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 공제 항목의 요건이나 조건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. 한 번쯤 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대상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세대주뿐만 아니라 이건 세대원도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요 부분도 포함해가지고 한 번쯤 검토를 해보시는 게 필요하죠.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가 있는데, 요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에 지금 가입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요 부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, 기본적으로 주택이 없으신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. 이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 근로자인 분은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어서 여기에 원리금 상환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동시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서 여기에 납부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 분도 있죠. 그러면 그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, 요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동시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 공제하고, 그 다음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대한 가입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하고 중복으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.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해서 그 소득공제는 일단 1900억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가 가능한 거죠.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, 그리고 여기에 주택종합청약저축에 대한 납부액,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한도 4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주고 연말정산에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나 이런 것들은 많이들 아시잖아요.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들 중에 본인이 해당되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았을 때 꽤 큰 금액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, 그리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잘 못해서 놓치기 쉬운 거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는 일단은 올해 새로 바뀌게 된 내용하고, 그리고 이제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떤 공제 항목에 속하는지,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요렇게 3단계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